지금부터 현장 연결을 차례로 한 명씩 해보겠는데요. 먼저 경기도 과천에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앞으로의 4년을 바꿀 유권자들의 한 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3.8%로 집계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4년 전 같은 시간 4.6%보다는 낮은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62%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발표되는 투표율 집계에 반영되는데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지방선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정태진 기자. 이미 투표를 하신 분도 있지만요. 아직 투표 안 하시고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이후에 투표에 나가실 분들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로 가셔야 된다는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꼭 제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투표소 현장 두 곳을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입니다. 서울 종로의 투표소 그리고 인천 계양을 투표소에 있는데요. 먼저 서울 종로 투표소 오지혜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오 기자,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 좀 많이 오고 계십니까?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종로 평창동에 위치한 이북 5도위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는 총 2,2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일러선지 줄 설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보다도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심 제가 마음에 먹고 있는 사람을 오늘 찍었어요. 네, 서울에선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지역 일꾼 566명을 뽑습니다. 투표소마다 다르지만 도착하면 손 소독을 한 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있었던 서울 사전투표율은 21.2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아서 최종 투표율도 오늘 관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일반 투표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일제히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요즘 유권자분들 인증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선관위는 기표소 안 투표지는 안 되고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찍을 것을 당부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천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투표소에 노승환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대기 중인데요. 자, 노 기자,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 제1투표소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곳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등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계양을은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기도 한데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빈 자리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냈던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후보에게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막판 이 후보와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명이나 다름없지만 이곳 한 곳에서 꾸준히 출마한 윤 후보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세 번째 도전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윤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이 후보가 본인의 근거지가 아닌 인천에서 출마한 걸 두고도 이 선거 내내 손쉬운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선거구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특별히 좀 준비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역시 숫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 이규현 기자가 특별히 좀 정리했는데요. 보시죠. 투표하면 이긴다. 꼭 이기라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는 7장, 보궐선거까지 치러진다면 8장입니다. 전체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약 3억 장. 차곡차곡 쌓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3.3배에 달합니다. 뽑을 사람이 많으니 후보자 선거 공보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5만 8천 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줄로 이으면 15만 6,460km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선거 벽보는 총 79만 부에 달합니다. 쫙 펼치면 잠실야구장 6개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공보물과 벽보 등 선거에 사용된 종이의 총 무게는 무려 12,853톤. 종이 1톤을 생산하려면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 선거로 약 21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셈입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 무혈 입성하는 건데요. 광역의원 108명 등 509명으로 전체 선출 인원의 약 12%에 이르는 수치이자 역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최저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2000년대생들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10대는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 등 모두 7명.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연소 후보자와 최고령 후보자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63살에 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후보 간 득표율이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부처가 여러 곳인데요. 이 내용을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이 끝난 지 3달 만에 다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죠. 동시에 전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심과 윤심의 대결입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바 있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인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부분 두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박빙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일지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기간 부적절한 거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김은혜 후보는 KT 임원 재직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충남지사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었죠. 충남은 민주당이 3번 연속 지사직을 차지했던 곳인데 천안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유라는 악재를 최근 만났습니다. 양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 만큼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한 집권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볼까요?
인천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맞붙었죠. 박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만큼 인천 개발과 친환경 도시화, 시정 안정에 힘을 실었고 4년 만에 다시 시장에 도전하는 유 후보는 인천 경제 활성화를 일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인천시장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개항을 보궐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래서 최대 격전지이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천 개항을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방선거 감독과 선수로 등판한 이재명 후보와 지역에서 25년간 의사 생활을 한 무명의 윤영선 후보가 겨룹니다. 초반 예상과 달리 박빙의 판세를 보여왔는데 개항을 투표 결과가 단순히 의석 하나를 얻느냐 마느냐에는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무로 스튜디오에서 MBN 뉴스 박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요 지방선거 날입니다. 본투표일이죠. 후보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한 표를 호소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로 읍소한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밤 각 선거에 나선 후보들 가운데 한 명만 웃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 경제는요 지방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일면 톱 기사의 지방선거 관련 내용을 크게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 정부 힘 실기냐, 정권 독주 견제냐. 지금 여야,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가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했고 어제도 목이 터져라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표서 준비하는 사진도 있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완승으로 정권의 탄력, 힘을 주세요. 이렇게 호소했고요. 야당에서는요, 권력 균형을 만들어야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지방선거 소식이 일면 톱 기사인데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찍는 곳에 달린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거기서 투표를 하는데 그게 찍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이 지방선거 선택의 날인데요. 시도지사 등 지역 일꾼 4,100여 명을 선출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자, 좀 더 보면요. 투표 결과는 자정 가까이 돼야 윤곽이 나올 것. 일단 전망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 보면요. 여야 거대 정당, 양당만 부각이 되면서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름은 지방선거인데 막상 지방은, 지역은 안 보이더라. 중앙정치만 보이더라. 이런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솟는 대출금리 연 4% 돌파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기준금리도 오르니까 더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탓에 시중금리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른바 영끌을 통해서 집을 장만하신 분들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자, 임대차법 2년 월세가 전세 처음으로 넘어섰다. 보니까요. 4월 거래를 따져보니까요. 반 이상, 과반이요. 월세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통상 우리가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 월세가 보편적이잖아요.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임대차법 시에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특히 오늘이 지방선거 날입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심도 깊은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현주 전 국회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호 MBN 정치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는 키워드가 준비되는데요. 오늘은 키워드 자체가 그냥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혈세 380조 원이 걸린 당신의 한 표. 아, 이게 80조 원이 무슨 소리일까요?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 그리고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을 합해보니까 한 해에 380조 낸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500조 훌쩍 넘어가죠. 그거에 비해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선거라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광역의원 한 명에 연간 8,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대기업 직원 연봉과 맞먹는 예산, 그러니까 잘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할 분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2만 명 교사 예산 81조를 책임진 교육감 선거. 이번에 뽑는 겁니다. 오늘 교육감 선거 하셔야 돼요. 아이들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표로도 뭐 오늘 몇 명을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현장 연결을 차례로 한 명씩 해보겠는데요. 먼저 경기도 과천에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태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곳에는 앞으로의 4년을 바꿀 유권자들의 한 표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전 8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3.8%로 집계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4년 전 같은 시간 4.6%보다는 낮은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20.62%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발표되는 투표율 집계에 반영되는데 최종 투표율 역시 지난 지방선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정태진 기자. 이미 뭐 투표를 하신 분도 있지만요. 아직 투표 안 하시고 준비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시간 이후에 투표에 나가실 분들 유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가정으로 발송된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 투표와 달리 지정 투표소로 가셔야 된다는 부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 30분 전까지 꼭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꼭 제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투표소 현장 두 곳을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입니다. 서울 종로의 투표소 그리고 인천 계양을 투표소 있는데요. 먼저 서울 종로 투표소 오지혜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오 기자, 지금 투표하시는 분들 좀 많이 오고 계십니까?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종로 평창동에 위치한 이북 5도 위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을 비롯해 서울에는 총 2,20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일러선지 줄 설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보다도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진지하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심 제가 마음에 먹고 있는 사람을 오늘 찍었어요. 네, 서울에선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지역 일꾼 566명을 뽑습니다. 투표소마다 다르지만 도착하면 손소독을 한 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고요. 그 다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한 뒤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있었던 서울 사전 투표율은 21.20%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더 높아서 최종 투표율도 오늘 관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는 저녁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일반 투표가 이뤄지는 투표소에서 일제히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요즘 유권자분들 인증사진 많이 찍으시는데요. 선관위는 기표소 안 투표지는 안 되고 투표소 입구나 밖에서 찍을 것을 당부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천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투표소에 노승환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대기 중인데요. 자, 노 기자, 그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 선거구 제1투표소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이곳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등 전국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 계양을은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년 가까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곳이기도 한데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빈 자리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냈던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후보에게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지지율 조사에서 막판 이 후보와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적으로는 무명이나 다름없지만 이곳 한 곳에서 꾸준히 출마한 윤 후보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잇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세 번째 도전인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후보가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윤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이 후보가 본인의 근거지가 아닌 인천에서 출마한 걸 두고도 이 선거 내내 손쉬운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선거구 제1투표소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자, 선거 때마다 뭐 여러 가지 관심사는 있지만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뭐 사전 선거가 있을 때는 좀 더 높아진 상황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 20.62%. 4년 전 선거보다 아주 조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 그럼 역대 지방선거 그리고 과거 선거의 투표율은 어땠을까?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자, 투표율 보겠습니다. 역대 투표율. 예, 여기 있습니다. 최근 선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선거 보면은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최근 선거 보면은 2018년 지방선거 뭐 4.6, 그리고 총선, 2020년 총선 한 5%, 2022년 대선 때 비슷하죠?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는 지금 2.7%. 그렇다면은 최근에 있었던 물론 대선, 총선, 지방선거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역대 지방선거 이 시각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비슷비슷. 사실 어떤 의미 부여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요.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특별히 좀 준비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여러 가지 지점에서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역시 숫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매일경제 이규현 기자가 특별히 좀 정리했는데요. 보시죠. 투표하면 이긴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는 7장, 보궐선거까지 치러진다면 8장입니다. 전체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약 3억 장. 차곡차곡 쌓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3.3배에 달합니다. 뽑을 사람이 많으니 후보자 선거 공보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5만 8천 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줄로 이으면 15만 6,460km로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선거 벽보는 총 79만 부에 달합니다. 쫙 펼치면 잠실 야구장 6개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공보물과 벽보 등
선거에 사용된 종이의 총 무게는 무려 12,853톤. 종이 1톤을 생산하려면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 선거로 약 21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셈입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당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 무혈 입성하는 건데요. 광역의원 108명 등 509명으로 전체 선출 인원의 약 12%에 이르는 수치이자 역대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출마 최저 연령 기준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2000년대생들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10대는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 등 모두 7명.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연소 후보자와 최고령 후보자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63살에 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후보 간 득표율이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자, 지금 뭐 미리야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신문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오늘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용지, 투표 현장에 가면요. 일단 용지를 7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에 계신 유권자분은요. 여기다 한 장이 더해져서 8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럼 잘 보시면 주의할 점이 꽤 많아요. 이게 혼동될 수 있거든요. 일단 기표도 7번 하셔야 돼요. 한 장에 한 번만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 장에. 이게 왜 나왔냐면요.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이 투표의 경우에는요. 한 당에서 후보를 2명 이렇게 출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걸 보고 같은 당이니까 다 찍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7번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투표용지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좀 소개해드리죠. 일단 가장 혼동이 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있습니다. 이름만. 통상 투표용지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볼까요? 여기 보면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이 아래쪽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용지인데 여기는 기호 뭐 1번, 2번, 3번 그리고 당 이름도 있어요. 이거와 달리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감 선거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요거 받으시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광역의회, 뭐 광역의회 비례, 그다음에 기초의회 이건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게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7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한 번에 2묶음으로 줍니다. 2묶음으로. 첫 번째는요. 1차 투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투표까지 이렇게 1차로 하셔야 되고요. 2차는요. 시구 의원 그다음에 시구 비례대표 의원 선출 따로 이렇게 묶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 나눠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막상 가면 또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거 오늘 이 MBN 정치부의 신재호 기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나눠서 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투표 현장에 혹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서 아니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투표할 수 있는가? 요즘에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홀로 놔두기가 뭐하니까 같이 갈 수 없는가? 이거 문의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뭐 일단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반려견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원래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장애인 안내견은 이제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용이 됩니다. 안내견은 가능하다는 거죠, 안내견. 네,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다른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투표소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예.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분들, 투표소 안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안내견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약간 모호한데요, 조금? 결국에는 이 투표관리관이 현장에 있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안전한 소형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여보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돌긴 하는데 만약에 덩치가 큰
이 반려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투표관리관이 이 덩치가 큰 반려견이어도 괜찮다, 안전해 보인다, 안에 있는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들여보낼 수 있는 거고 소형견인데도 뭐 많이 짖거나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판단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권이 없는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투표소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표소, 이제 투표하는 곳이죠. 예. 거기에는 미취학 아동만 입장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코로나19 이제 확진되신 분들 여전히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 투표는 오늘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뭐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는데 사전 투표 때는 8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가 예. 이제 확진자 투표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7시 반까지입니다. 30분 땡겨졌다는 점 일단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은 신분증, 마스크와 함께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나 PCR, 예. 뭐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문자 등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 교육감 선거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뭐 정당이나 기호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들의 이 순서 배치가 뭐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네, 일단 후보들의 기호나 이런 예. 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그 후보들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후보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현행 선거법 같은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 가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이제 소속된 정당이 없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한때는 이제 그 후보들도 기호 정도는 가지고 있었었는데 기호도 어떻게 보면 정당을 떠올릴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2010년 선거부터 기호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다른 투표용지하고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의하실 필요 없어요. 맞는 겁니다, 이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투표하시다 보면은 이른바 이제 인증샷 남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인증샷 되는 거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 투표소 밖은 괜찮고요. 투표소 안은 어떤 경우에도 사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혹시 뭐 찍은 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하고 나셔서 배경으로 찍는 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방선거 관련 기사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4년 지역 살림을 좌우할 4,125명. 오늘 선택의 날이다. 총 이 정도 인원을 뽑으셔야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큰 제목은 지역 살림을 좌우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거대 여야 정당들은 이렇게 외쳤죠, 그동안. 어제도 그랬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의힘입니다. 지방 권력 바꿔서 정권 교체 완성. 시도지사 9곳 이상 승리. 민주당에서는요. 권력 독주 막을 수 있게 균형을 5곳 또는 6곳 이상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은 이 기사가요. 요 작은 제목의 내용과 요 위에 큰 제목의 내용은 뭔가가 어색합니다, 지금요. 자, 어제 여야 거대 정당이 서울에서 막바지 유세전을 펼쳤거든요. 그 모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마지막까지 투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기고만장한 모습이 나온다면은 민주당의 조직력과 그리고 그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보여주는 가장된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혐오와 차별로 갈라치게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가족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민주당 일꾼이 이뤄놓은 성과를 망치지 못하도록 송영길과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좀 기사도 제가 뭔가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이 좀 어색한 거 아니냐. 지금 영상 보시면요. 어떤 지역 얘기보다는 정권 이런 얘기를 많이 꺼냅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 막상 들여다보니까 지방이 사라진 지방선거다. 앞서서 일면기사 때도 그런 평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 때문이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20일 만이고 또 대선 투표가 치러진 지 8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건데 중요한 건 지금은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이 그 전략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택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잡았다. 그렇습니다. 선거의 의미를.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졌지만 0.7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라는 걸 다시 유권자들에게 상기하고 싶은.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그 분포대로만 가면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볼 때 뭐 선전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취한 걸로 보는데 앵커가 거듭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역 살림을 맡을 일꾼이라는 게 이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인데요. 그걸 정말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따져봐야 될 일이다. 서울시 예산만 해도 44조 원이잖아요. 경기도지사 예산만 해도 경기도 예산만 해도 33조 원입니다. 다 합치면 특별회계까지 더할 경우에 400조 원이에요. 중앙정부 예산 600조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걸 4년 동안 끌고 나가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우리 생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 뒤에 있는 계단이 무너졌다. 이거 어디에 얘기하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지방선거에서 뽑히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자치단체 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 뭐 광역이든 기초든 의회 의원들이 이걸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쉽고도 불행하게도 우리는 줄투표를 하잖아요. 그 결과가 지난번 대선 때 조금 나왔습니다만 뭐 법인카드가 뭐 오용이 되고 남용이 돼도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하느냐. 초록 동색이라는 것 때문 아니에요? 자기 당 출신의 자치단체 장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걸 매몰차게 견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 제도가 발전을 하려면 이런 견제와 균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이 8번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이게 자리를 제대로 잡았는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이 더 많은지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흔히 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과연 풀뿌리에 집중하는 건지 아니면 더 높은 나무 가지에 지금 집중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아무튼 현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요. 특히 수도권, 여야 거대 정당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수도권 경쟁에서 나온 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책상 위에서 줄 긋는 관료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비서를 하면서 전관 예우로 젊은 나이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KT 전문하면서 그와 같은 우리 청년들의 공정과 기회를 뺏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서 되겠습니까? 거액의 후원금을 21년에 10월에 내신 분인데요. 대장동 주민분들의 피눈물이 서릴 수 있는 그 돈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와의 혹 단일화 대가로 들어간 것이 아닌지 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투명한 도청으로 새 시대 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윤영선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계양 구민과 이재명의 싸움이고 인천 시민과 이재명의 싸움이고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계양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혹시 여기에 계양을에 아는 분 계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25일도 채 되지 않은 분, 그리고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분, 다시 말해서 25년의 텃세와 25일의 철새의 대결입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석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김포공항 이전 같은 그런 공항행동이야 20년 지나도 할까 말까 그런 공약으로 우리 계양 국민을 또다시 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 이렇게 호소돈을 벌였어요. 자, 그런데 전 언론도 그렇고요. 정치 분야에서 좀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격정지로 뽑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경기도가 승부처다. 경기도를 일단 우선 꼽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김동연, 김은혜 등등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군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뭔가 주장하는 바가 있죠. 김은혜 재산 누락 집중 공격. 민주당은 여기를 파고들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정공항 여길 또 파고들었죠. 각각. 어떻게 보면 이게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집중된 어떤 현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분석이 되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번 지방선거 승부처가 여러 곳인데요. 이 내용을요. 박자은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선이 끝난 지 3달 만에 다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 17곳에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죠. 동시에 전국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심과 윤심의 대결입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 바 있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인 출신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부분 두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박빙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그래서일지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기간 부적절한 거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김은혜 후보는 KT 임원 재직 시절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다음 충남지사 선거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었죠. 충남은 민주당이 3번 연속 지사직을 차지했던 곳인데 천안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라는 악재를 최근 만났습니다. 양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 만큼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한 집권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볼까요? 인천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맞붙었죠. 박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만큼 인천 개발과 친환경 도시화, 시정 안정에 힘을 실었고 4년 만에 다시 시장에 도전하는 유 후보는 인천 경제 활성화를 일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인천시장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는 계양을 보궐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래서 최대 격전지이자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천 계양을 보겠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방선거 감독과 선수로 등판한 이재명 후보와 지역에서 25년간 의사 생활을 한 무명의 윤영선 후보가 겨룹니다. 초반 예상과 달리 박빙의 판세를 보여왔는데 계양을 투표 결과가 단순히 의석 하나를 얻느냐 마느냐에는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충무로 스튜디오에서 MBN 뉴스 박찬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 승부처 중에 이번엔 경기도에 지금 집중을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 있습니다. 김동연도 김은혜도 막판 눈물 작전이요. 이거 표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거죠. 근데 의미는 달랐다는 겁니다. 김동연, 저는 34년 경험을 가진 일꾼입니다. 뭔가 얘기하면서 자괴감이 있다. 이런 얘기일 거네요.
김은혜 후보도 같이 뭐 다른 인물들과 같이 유세 나서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요 두 후보의 눈물, 뭐 울컥, 뭐 이런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제 진심과 진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울컥하신 것 같아. 얼른 경기도로 보내드립시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지만 아마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또 짐작도 좀 됩니다. 자, 경기도 얘기 좀 해보죠. 물론 여야 이기는 쪽은 아무래도 뭐 탄력을 받겠죠. 근데 이제 그거야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정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전 의원께요. 만약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경기도가 죄송합니다. 저도 유세 때문에 목이 좀 쉬어가지고 예. 경기도가 이제 승부처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언론에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좀 집중해서 조명을 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미 대선 때도 5% 이상 졌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자체가 조직력에서 굉장히 밀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판교 이런 곳들을 빼고는 그 중산층 내지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 국민의힘한테 결코 유리한 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리한 곳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 직후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저희가 이기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거기서 혹시 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졌으니까 패배한 거다. 뭐 윤석열 정권이 뭐 바로 조기에 이렇게 힘이 빠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전 너무 과장된 것일 근데 것이다. 김은혜 후보가 출마할 당시에 이거는 강력한 윤심의 작용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서 5% 이상 졌기 때문에 과연 이곳이 윤심 마케팅이 플러스로 통할 것이냐 마이너스로 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또 이제 유승민 전 의원하고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드라이하게 우리 이제 선거는 선거대로 좀 봐달라는 그리고 말씀인 이제 것 같은데요. 국정의 안정이 필요하니까 여당 후보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지사 당연히 저희가 이겨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시장 후보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에 이제 큰 도시의 시장 후보들 또 이 후보들이 또 얼마나 선전하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현주 전 의원께서 그냥 선거 그대로 봐주세요. 너무 이렇게 중앙 정치에 연결시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경기도지사 이 국민의힘의 어떤 승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연결을 지어서 아마 언론들이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미리 듭니다 지금요. 자 이번에는요 신경민 전 의원께는 반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패한다면 대선 때는 이긴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패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게 되겠죠. 지금 이제 네 군데는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잖아요. 호남하고 제주인데 지금 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청권이 있고 수도권이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진다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숫자상으로 8개, 9개를 해서 이 정도면 이겼다라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진다고 그러면은 그 타격은 굉장히 크고요. 경기도의 승패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두 후보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지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준석 지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의 승패에 사실 목숨을 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야 지도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정성적으로뿐만 아니라 정량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민주당이 일단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하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여기가 지금 30개가 넘는데 31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31개인데 여기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박빙으로 우세와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장만을 놓고 보면 승패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선거는 그만큼 어렵고 또 중요합니다. 자, 정치권에서 흔히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요. 17곳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나눠서 승패가 갈려질 텐데 만약에 경기도가 빠지는 쪽, 경기도가 포함되는 쪽, 이게 결정적으로 승패를 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번외인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7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천 계양을 또 가장 주목받고 있죠. 기사 있습니다. 이재명 연고보다는 실력을 봐달라. 윤영선 호구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치열해지는 거예요. 지금 경쟁이요. 자, 그럼요. 두 후보 뭐 막바지까지 호소좀 벌였죠.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연고보다는 유능함이다. 연고보다는 충직함이다. 연고보다는 역량 큰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계양의 미래, 계양의 희망, 이제 저루에게 이번 기회를 우리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기사는요. 이 계양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집중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대선 2차전 이재명 패배 땐 회복불능이다. 인천 계양을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향후 미래에 관련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다면 이거는 치명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자, 신재우 기자. 뭐 그동안 현장 취재 많이 했을 텐데 만약에 이 기사 이게 회복불능이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겨도 그냥 이기면 안 되죠. 크게 이겨야죠. 크게 이겨야 된다. 민주당 텃밭인 계양을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무명인 윤영선 후보에게 겨우 이긴다. 석 달 전에 대선 후보였고 윤석열 현 대통령과 장을 그렸던 후보가 이렇게 신승을 거둔다면 아마 그 전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졌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상상하기 싫은 정치적 좀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계양을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다음 당권 이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가요 지방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준비한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 좀 전해주시고 나머지 신문기사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투표에 관한 시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택 2022 MBN 지방선거. 완성을 이게
다둥이 가정을 지원해주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우리를 위한 진짜배기 엄마 아빠와 함께 투표를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나의 한 표가 수혜민들에겐 희망을, 지역의 영웅들이 투표로 나의 지역 일꾼을 결정합니다.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 아름다운 권리의 행사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투표 행사하세요. 6.1 지방선거는 MBN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선거 상황실입니다. 어제까지 13일간의 유세 열전을 펼친 후보자들. 오늘은 유권자들의 응답을 듣게 될 차례인데요. 오늘 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처음으로 지방선거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선거일 기준, 오늘 기준 2004년 6월 2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늘어난 만큼 또 투표율도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시각 투표 상황 알아보시죠. 그럼 먼저 서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 이 시각 현재 투표율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입니다. 해운대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요?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요, 4.3%입니다. 이어서 경상권의 중앙,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뒤로는 대구 83타워가 보이네요. 대구의 투표율 4.5%입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으로 떠나봅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요, 4%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중심,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의 투표율은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하면 꿈돌이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대전 투표율은 4.5%입니다. 힘찬 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이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의 투표율은 어떨까요? 5.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수도 세종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 3.1%. 이어서 우리나라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몰려있는 곳이죠. 경기입니다. 경기 투표율 5.2%입니다. 저 멀리 스키 점프대가 보이네요. 지금 이 시각 강원 투표율은요, 6%입니다. 내륙의 중심, 충주호의 자랑,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투표율 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남입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요, 5.5%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한옥 전경이 펼쳐진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투표율 4.7%입니다. 여수 엑스포 공원이 보이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입니다. 지금 이 시각 5.7%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역사와 문화의 중심, 경북입니다. 북고 제31호 첨성대가 보이네요. 투표율 5.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느껴지는 통영 모습입니다. 경남 투표율 알아볼까요? 5.3%입니다. 전체 17개 광역단체의 최남단, 제주입니다. 제주의 투표율은 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이 시각 전국 투표율 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요, 5%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선과 비교해서 2%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엔 이 시각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 상위 5개 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6.6%, 전남 6%, 충북 5.9%, 충남 5.7%, 경북 5.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율 하위 5곳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2.4%, 세종 3.1%, 제주 4.4%인데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변동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율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유권자당 최소 7장, 최대 8장의 투표 용지가 주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배부받았지만 오늘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나눠서 배부받고요. 한 장당 한 번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자, 전국 투표율 보니까요. 4년 전에 비해서 조금 낮은 측면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고요. 그리고요. 사전 투표율 20.62%는요. 기록을 했는데 오후 1시에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갑자기 투표율이 훅 하고 올라가게 되죠. 1시 기준으로 합산이 될 예정입니다.
자, 방금 전에 격전지 뭐 얘기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기사 하나 마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겨도 크게 이겨야 하는 이재명, 그리고 기문에 지면 반쪽 승리는 안철수. 여기 보면 이재명, 안철수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또 등장을 했죠. 이 얘기 좀 해보죠. 먼저 이호준 전 의원께요. 개항을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는 이 개항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텃밭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패배한 거다. 이 자체가 지금 이 모습이. 네네. 예. 그리고 애초에 저는 너무 무리한 출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 출마로 인해서 상당한 패착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거기 나가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저희가 뭐 어떤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추정하기에는 거기 나가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서울로 가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예. 의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방탄 출마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또 이제 대선에서 졌는데 자숙하지 않고 이렇게 별로 연고도 없는데 나가고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저는 보면 잘 보시면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게 민주당 내부의 내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이 개항을 출마와 송영길의 서울 출마, 송영길 후보의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뜬금없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의혹들을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이것이 이 자체가 패착이었다. 예. 뭐 이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뭐 워낙 텃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김포공항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개항을에 집착한 발언이에요. 예. 개항을 입장에서는 김포공항 옆에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을 환호를 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전체의 판도를 갖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너무 무리한 해석이다. 이렇게까지 한 거는 뭐 반쪽 승리 네, 만약에 네. 경기도가 안 된다면. 네, 이제 초박빙이니까 어떻게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분당에 출마를 하셨는데 아마 이제 성남이라든가 또 그 일대 화성, 수원, 예. 용인 이쪽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경기도 워낙 다양하고 거리가 있어서 북부랑 이런 데까지 경기를 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요. 예.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 시험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같이 무슨 대선 후보로서 어떤 역할로 이런 같이 보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신경민 전 의원께는요.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공개됐던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박빙 지지율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 자체가 이거는 벌써 뭐가 문제가 발생한 거다. 지금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크게 보면 맞는 분석이죠. 지금 크게 이기냐, 간신히 이기냐, 예. 아니면 지냐. 뭐 진다면은 또 뭐 많이 지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을 보시는 정도의 거네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오늘 밤 내지는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아마 당의 위기와 개혁을 빌미로 해서 당권을 장악하려고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지더라도 뭐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려고 하지. 난 졌으니까 깨끗이 여기서 사라지겠다. 그럼 8월 전당대회는 이번 이 개항을 선거 결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당 안에 좀 있죠. 물론 지면은 사라진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번에 김포까지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 문제 내지는 폐양까지도 제시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기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걸로 봐서는 절대로 졌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물러날 뿐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김포공항이 이 공약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만약에 제주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 제주 선거에 현재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예. 제주도 도지사와 제주도 지금 다른 선거 예. 보궐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책임론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내가 당의 위기와 당의 개혁을 위해서 나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김포공항 폐항이라는 이전이라는 예. 이 극약 처방을 가지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께는 안철수 후보 집중해 보죠. 여기 보면 경기도 선거 결과와 안철수 후보는 좀 맞물려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온 과정을 보면 정말 좀 거저먹는다는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지만 그의 지금까지 한 10여 년 이상의 정치 행보 중에 가장 쉬운 게임을 상대적으로 좀 손쉬운 상황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출마하는 과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 공동정부로서 안철수의 기여 이걸 생각한다면 뭐 처음에 거론된 것처럼 총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인수위원장에 걸맞는 뭔가를 차지했어야 지금 대중들 유권자들의 뇌리에 안철수가 기억이 될 텐데 지금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에게 국무총리를 주겠다는 생각이 정말 있었던 거야? 라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를 이번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함으로써 다 불식을 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제 당내에 리더십 확보를 위한 싸움에 굉장히 교두보를 마련했다. 문제는 앞으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안철수계를 만들 만큼의 리더십을 행사를 하느냐. 보여주느냐. 이 싸움이겠죠.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굉장히 쉬운 게임. 이걸 하고 있는 거다. 통상 정치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힘겹게 이겨야 정치적으로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 진입을 하더라도 과연 이 발광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판이 그쪽 그분 당신 덕택에 이겼습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냥 거예요. 원내 진입 이외에는 저는 별로 득을 보는 거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의 정치적인 행로가 이번 지방선거와 많이 좀 맞물려 있다. 뭐 이런 기사는 오늘도 나와 있어요. 많이 그동안도 많이 나왔고요. 자, 지방선거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뭐 이어가 보죠. 막판에 뭐 이런 게 약간 좀 논란처럼 좀 비춰졌어요. AI 윤석열 남해군수 지지 동영상 시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뭐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돼요. 자, 국민의힘에 남해군수 후보가 뭔가를 이거를 뭐 유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거 선거법 위반이다 수사 촉구.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대선 때 썼던 영상에 자막 넣은 것뿐이다.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뭐 또 이런 반응인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탄핵. 그래서 뭐 선거 개입 뭐 이런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탄핵 언급을 했는데 그러자 이준석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지금? 받아쳤죠 또 이렇게.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AI 윤석열입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의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전혀 논리 구조랑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님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게 막판에 나왔는데. 네, 지금
AI 동영상 문제가 대선에 나왔을 때부터 이게 좀 예견이 됐어요. 지금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뛸 텐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러더니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걸 통제와 단속 내지는 뭐 하여튼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무진지 부진지 좀 소홀히 한 측면은 있으니까요. 일단 조사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앙당이건 아니면은 지방당이건 간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나간 것 같긴 해요. 의도적으로 중앙당이나 경남당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사, 당 차원의 조사 그리고 사법 차원의 조사와 수사는 필수적으로 있고 그 이후에 논란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에서 어제 굉장히 주장하면서 네, 파고들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상을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출마자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저는 경솔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불복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받아쳤단 상당히 말이에요. 경솔한 발언이고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민주당에도. 다만 이제 그럼 이런 걸 허용할 거냐, 이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관위나 이런 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군수 후보를 바로 처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는 이분의 선처를 하되 앞으로 이런 것을 허용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게도 쓰일 수 있지만 이 비방하는 데도 쓰일 수 있거든요.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이제 뭐 알아보겠다. 뭐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주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뭐 정치권 최근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제도 조금씩 좀 진척된 사항도 있었거든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항이 좀 있군요. 무슨 고소 얘기입니다. 욕설, 모욕,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시위자 4명을 고소했다. 처음에 명예훼손 이런 나왔는데 살인, 방화, 협박 등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윤경호 의원님, 살인, 방화 혐의 이거는 좀 이게 뭐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홀로 멀리 찍혀 있는 동영상이긴 합니다만 홀로 담장 위에 올라서서 외치는 분의 얘기를 간간히 보니까 정말 감정이 실려 있는. 이런 내용,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듣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저런 살인, 방화,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과 부인이 고소를 하기로 한 게 아마 명예훼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욕죄도 지금 검토를 한다는 건데 우선은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엊그제 뉴스에서는 딸 다혜 씨가 뭐 SNS에 올린 글 내용들이 공개가 됐죠. 지워졌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좀 언론의 주목을 끌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이현주 전 의원 변호사이시니까 변호사 앞에서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만 미국의 판례를 따져놓고 보면 공인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언론이나 개인의 공격에 그렇게 관대하게 법원이 그 공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actual malice rul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해야만 그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도 제가 보기엔 아마 취하를 할 겁니다. 지금 퇴임하고 양산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도 못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법에 호소하는 과정을 거치고 저쪽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아마 양쪽이 조금 수그러드는 분기점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 아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걸 방지하는 뭐 법안을 뭐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그동안
일반 기업체나 관공서 앞에서도 굉장한 소음과 어떤 이런 약간 폭언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거 있었는데 그건 사실 방치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그동안에는 그거와 같이 빗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상황을요. 집시법상 정해진 규정, 뭐 예. 소음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대개 다 제어를 하거나 단속을 했죠. 예. 그러나 지금은 모욕죄나 아니면 명예훼손죄 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조금은 차원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정치권 이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뭐 소개 좀 드리죠. 이른바 또 윤핵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윤핵관이 질책하자 하루 만에 입장 바꾼 대통령실 특별감찰계 폐지 가능성.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이 약간 질책하자 대통령실에서 죄송하다, 혼선 드렸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기사거든요. 신재우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시간이 한 40여 초 남았는데 핵심적인 사항을 좀 짚어주죠.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무게에 둘 것처럼 얘기를 하자 이제 예.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반발을 한 내용인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예. 이게 좀 당청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하는 말이 아니 여당 의원이 뭐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쨌든 대통령실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당청 갈등으로 좀 당청이 아니죠.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으로 좀 비춰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말을 해서 이게 뭔가 좀 탈이 난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리는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 지방선거 특집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